인간의 뇌 발달이 처음에 형성되는 0세, 3세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있고요. 전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변화가 청소년기 때 있습니다. 10대 초반. 변화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제2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이 그 이전에 영유아 때건 또는 초등학교 때건 적절한 양육과 훈육을 하지 못하신 부분을 새롭게 제공을 해주시면 관계도 굉장히 더 좋아지고요. 그렇군요. 기회가 네, 있군요. 기회가 있어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의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모두 똑똑하고 행복하길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자녀의 뇌를 살펴봐야 된다는 전문가분이 계셔서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북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10대가 되면 갑자기 이전과는 달라진 행동들을 한다고 당황해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를 뇌과학의 발달의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성 호르몬 중에서 남성 호르몬 남녀 모두 그 테스토스테론의 레벨 증가가 아주 뚜렷한 변화 네네.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인데요.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뇌 발달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이 최근 10년 사이에 연구들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슷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그 청소년기의 뇌 발달 특히 그 중에서도 부정 정서를 처리하는 부분인 편도핵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 주로 이제 공포, 불안, 그리고 분노 이런 것과 관련된 부위인데 예. 테스토스테론의 증가가 그 편도핵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그걸로 그래서- 인해서 아이들의 정서적 변화나 약간 이상한 행동, 특이한 그런 기분 변화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감정적인 변화의 기저에는 네. 뇌의 변화가 있다. 맞습니다. 호르몬의 아. 변화가 있고 호르몬의 변화가 뇌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면 네. 이게 혼란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뇌 발달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부모님이 살펴본다면 좀 부모님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건가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감정의 기복이 좀 생기고 굉장히 온순했던 아이가 말도 좀 함부로 하게 되고 그렇죠. 공격적인 행동들을 맞습니다.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대화를 단절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때 부모님이 자꾸 그걸 아이의 도덕적인 문제나 아이가 버릇이 없다라고 하는 훈육의 문제로 접근하시게 되면 아이가 갖고 있는 이런 혼란감, 뇌 발달과 관련된 혼란 상태를 더 부추기고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주지 않는 방향, 특히 부정적인 위협이나 겁을 주는 방식으로 아이를 다루려고 하는 거를 현저히 줄이시고 청소년기 아이한테 맞는 좀 부드럽고 존중해주고 수용해주는 태도로 아이의 훈육 양식을 바꾸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칫 부모님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뭐 반항을 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오히려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뭐 버릇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진다든지 그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아이의 그 이전 단계 발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의 변화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강도로 겪는 건 아니에요. 그런 혼란감을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건 보편적이지만 같은 문제를 같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부모하고의 애착 경험, 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의 그 아이들의 자기 조절이나 또는 성공 경험,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부모하고의 정서적인 교류의 관계 경험, 이 경험들이 잘 쌓여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요. 사실은요.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그런 아이들이 전체 청소년기 초기 아이들의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60%. 대다수는 문제 아. 행동으로 확 드러나진 않아요. 이제 40% 정도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아까 말씀드린 애착에서의 불안정 애착이 있었거나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적절한 훈육이나 자기 통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적절한 자기 성공감을 통한 자존감 발달이 어려웠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던 아이들이
문제가 굉장히 커져서 증폭되는군요. 그 시기에. 아주 증폭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이 그거를 통제 중심으로 맞서 싸우게 되면 오히려 더 폭발적인 양상으로 갈등 국면이 커지고 긴장 관계가 높아지시니까 일단은 wait and see를 하셔야 돼요. 얘가 왜 이럴까? 그리고 아이에 대한 이런 뇌발달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거를 가지고 얘한테 접근하는 방식을 좀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오해가 부모님들이 수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쁜 행동을 다 허용하는 겁니까? 라고 오해하세요. 절대 그건 아니죠. 나쁜 행동은 바운더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걸 넘어가면 너한테도 피해가 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결국 너한테 불이익이 된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태도예요. 역시 네. 부모님의 태도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 그리고 아이가 다소 앞뒤가 안 맞고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맞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알겠다라는 수용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훨씬 더 아이가 소통에 대한 동기가 생기면서 진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요 부모님하고요. 그런 이유로 교수님께서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을 만나면 첫 번째는 뇌 발달을 좀 살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유아기 때 히스토리를 좀 살펴봐라. 이런 조언을 좀 네. 해주시나 봐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히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러면 만약 교수님 영유아기 때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 시기에 애착 관계를 좀 놓친 부모님이라면 맞습니다. 이게 뒤늦게도 나중에 이게 커버가 되는 문제인가요? 과거에는 그게 안 된다는 주장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은 그렇지 않아요. 최근 10년, 15년 정도의 이 불안정 애착을 갖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불안정 애착을 가져오는 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아이를 돌볼 시간 자체가 그렇죠. 없었거나 예. 같이 계시긴 했는데 어머님이 어떤 정서적으로 많이 번아웃 되셔가지고 돌볼 수 있는 정서적 여유가 없었거나 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내용들을 새롭게 제공하면 그 나이에 맞게 그게 초등 연령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청소년 연령대가 될 수도 있죠. 그 예. 시기별로 아이의 특성에 맞게 예. 아이의 요구에 맞게 제공을 다시 잘 해주면 어. 불안정 애착에 있었던 아이들의 여러 가지 행동 문제나 정서 문제도 회복 가능하다. 이 청소년기 뇌발달이 바로 그거의 중요한 인디케이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발달이 처음에 형성되는 0세, 3세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있고요. 전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변화가 청소년기 때 있습니다. 10대 초반. 10대 초반.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살부터 14살 정도까지. 남자아이들은 12살부터 16살까지. 그게 왜 남녀가 다른 건가요?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이 좀 빨리 시작해요. 사춘기 변화에 대한 정서적 변화도 좀 빠르고요. 그리고 이 뇌발달 안에서의 변화도 조금 빨리 시작합니다. 특히 전두엽 변화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더 빨리 시작해서.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제2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이 그 이전에 영유아 때건 또는 초등학교 때건 적절한 양육과 훈육을 하지 못하신 부분을 새롭게 제공을 해주시면 관계도 굉장히 더 좋아지고요. 그렇군요. 기회가 네, 있군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뇌발달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인지 능력, 조절 능력, 사회성 발달 이런 것도 긍정적인 변화가 그때 많이 생깁니다.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창의력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도 사고 능력 같은 것도 확 발전하는 때라서 그때가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청소년 시기에 특성이 아이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좀 당황해하시거든요. 예를 네. 들면 우리 집 아이는 여러 가지 뭐 갑자기 반항적이기도 하고 음. 공격적이기도 한데 옆집 아이는 너무 뭐 순종하는 것 같고 말 잘 듣는 것 같고 그럼 우리 아이는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급해지시는데 이 아이마다 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역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이전 경험들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를 기질이라고 생각해요. 기질이요. 그러니까 기질 템퍼러먼트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것이 어릴 때 이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 갈 때 많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아이는 어린이집 가자마자 막 선생님을 좋아하고 옆에 있는 아이들하고 호기심 있게 접근하고 먼저 말을 걸고 맞아요. 이런 아이가 있는 네. 반면에 어떤 아이는 한참 숨어서 벽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선생님이 뭐 하자고 그래도 일단 뭘 하나 좀 지켜본 다음에 천천히 접근하고 누가 먼저 말을 걸어도
입을 딱 닫고 얘기 안 하다가 안전하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부터 얘기하는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는 양쪽 극단의 아이가 있듯이 네. 그 두 아이의 기질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형제 자매끼리도 다른데요. 형제가 좀 다르죠. 예. 예, 같은 어머니 아버님한테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기질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이 기질 요인이 이런 초기의 영유아 시기나 유치원 학령 전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기 발달에 행동 패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겁이 많은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이 역시 청소년기 때도 불안 문제가 좀 높아지고요. 좀 잘 어울리고 원만하고 활동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또 풀어가면서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약간의 혼란감은 경험하지만 굉장히 또 스무드하게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런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 어린 시절에 그건 유전적 특성과도 관련되고 초기 환경과도 관련되는 그 기질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녀분이 갑자기 이렇게 다른 행동,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면 그냥 부모님이 받아들이기 좀 당황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춘기라 그래, 맞아요. 중2병이라 맞아요. 그래, 사춘기와 이렇게 해서 중2병. 넘기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전 그렇죠? 틀린 반응은 아니라고 아, 틀린 생각해요. 반응 아니에요? 사춘기 중2병이라는 게 뭐 용어상으로는 다른 용어고 어쨌든 중2병은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중2 아이들 전체가 마치 그런 것처럼 네, 오해를 하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고 중2 아이들 절대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힘들게 보내는 중2의 예. 시기가 아까 얘기한 편도역이 자극되고 그걸 통제해야 되는 전두엽이 좀 취약해지는 시기에 아이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행동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중2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시기를 좀 이렇게 얼러트하게, 그러니까 아 이걸 내가 좀 잘 챙겨줘야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으시는 거에는 어머니들의 그런 인식, 그러니까 사춘기니까 뭐 중2병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걱정하는 건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랑 겹치거든요. 10대가 네, 10대 초중반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주의력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성인기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네. 뭐 조현 요즘에 또는 중요하죠. 많이 나오죠. 조울병 네. 이런 문제들이 시작하는 단계 초기가 그때도 나타나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이제 시기네요. 그걸 단순히 중2병이니까 뭐 아. 사춘기니까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초기에 그런 아이들의 꼭 치료를 해야 될, 꼭 도움을 줘야 될 그런 걸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양상을 잘 지켜보십사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발병 초기 양상이라면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힘들어하고 중독 성향이 더 강해지고 공격 성향이 더 늘어나고 우울감이 늘어나고 자해 행동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악화 경로로 몇 달 사이 진행이 된다면 그건 치료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정도예요. 정도. 그 정도가 부모님의 과거 경험 또 부모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뭐 다른 사촌이나 뭐 다른 또 조카들 이런 비슷한 또래들하고의 상호작용하고 보셨을 때 정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양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면 괜찮은데 넘어서서 물건을 부수거나 또는 위협 행동을 실제로 하려고 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넘었으면 이제 그때는 정도에 따른 걱정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능 문제를 가져오는 애예요. 예. 기능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잠을 전혀 못 잔다. 잠 시간이 너무 줄어가지고 항상 피곤해한다. 수면 조절 기능이죠. 수면 조절 기능. 친구들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진다. 그것 때문에. 이런 기능 문제까지 생기면 그때는 이거 도움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시적인 문제인지 이거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근데 분명한 건 청소년 초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면은 성인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성인 질환을요. 빨리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통제 중심의 게임 통제를 너무 강하게 하시다 보면 게임도 아이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기 통제력도 기르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 주도성, 동기부여도 떨어지는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